2009년 4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건설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과 GS건설, 그리고 SK건설, 이른바 건설업계 빅6였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서 회사별로 나눠 가질 공구를 자기들끼리 배분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공구 입찰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짰습니다. 여섯 달 뒤 담합은 성공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각본대로 골고루 사업 공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사비 낙찰가도 평균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곡보 같은 경우엔 정부가 내정한 상한선에 99.3%를 써낸 건설사가 낙찰되는 진기록도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로 공사비를 낮춰보려던 정부는 바가지를 쓴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큰 손해를 받고 그 손해는 정부가 본 손해는 결국은 국민이 본 손해고 납세자가 본 손해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적자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계속 적자, 지금 1기 적자라는데 계속 지금 이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지금 적자 나고 있죠. 건설사들은 정말 적자를 봤을까요? 총 사업비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부당 공동이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 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담합했다는 6개 건설사는 공사 지분을 8%씩 챙겼고, 들러리를 선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에게도 3에서 6%씩 돌아갔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9%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현대건설 한 군데만 지분율이 유독 9.0%인지 현대건설이 좀 주도를 했나요? 담합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에 대해 당시 공사 수주를 담당했던 현대건설 임원을 찾았습니다. 건설사들끼리 모임은 가졌지만 담합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죠. 이제 4대강 사업에 하면은 그 주변에 민자사업 같은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갖고 이미 모였던 우리가 이제 공동체니까 그러한 걸 한번 찾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아니니까 해체했던 거죠. 그러면 그 건설사들은 한 번도 그러면은 그 국가 재정 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목적을 갖고 회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건설사 간부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담합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사부가 밀고 아니면 이제 촉박하니까 그런 게 이렇게 나누자는데 그걸 너 담합이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정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정리를 좀 많이 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주고 그 현대건설이요. 네, 뭐 그래요.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당시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설사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뭐 치고받고 한 데도 있고 그 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원래 다리를 했었는데 좀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약간의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4대강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부는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사비로 4조 1,700억 원을 책정해놓고 경쟁을 붙였습니다. 최종 낙찰 금액은 3조 9천억 원, 낙찰률이 93%에 달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했다는 6개 건설사가 3조 원을 챙겼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9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상위 20여 개 건설사들이 가격 경쟁을 벌였는데 예정 상한가보다 겨우 7% 낮아진 겁니다. 특히 대우건설의 낙찰률은 99.3%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공사를 하는 발주업체가 제시한 안 거의 그대로 낙찰이 됐다 그러게 되면 뭐 거의 경쟁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99%라는 금액을 낸다라는 것은 다른 경쟁업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써서 낼 수 있는 금액이지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99%라는 금액을 써서 자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로부터 넉 달 뒤 4대강 공사 2차 사업자 선정 때 일어났습니다. 2차 사업의 공사비는 6,630억 원 정도로 공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1차 사업 때 담합 의혹이 불거져 대형 건설사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진짜 경쟁이 붙었습니다. 최종 낙찰률은 평균 69%. 1차 입찰 때보다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강 5공구는 정부가 1,260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는데 633억 원, 거의 절반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건설협회는 1차 입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2차 입찰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체로 통키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설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90% 내에서 많이들 정해집니다. 아, 그럼 그 2차 통키 사업이 좀 그럼 이례적으로 좀 그 낙찰률이 낮았던 거군요? 이례적인 거죠. 지금 통키 사업의 경우는 이제 그 설계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낙찰 금액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취재팀은 2차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의 수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2단계 적절하기보다 그냥 푼돈이고. 그 손해보고 그 공사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유, 당연한 거지. 아니, 대한민국에 적자 보고 하는 공사가 어딨어. 그렇죠. 원래 메이저 진식 애들이 99%대 다 먹은 거고. 예. 그 나머지 애들은 70%대 먹었다니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9%에 따른 데는 단가가 9,900원이라면 60%에 따른 데는
6,000원의 공사를 따서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럼 결국은 6,000원의 한 회사가 본전이었다면 9,900원에 따간 데는 3,900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그 돈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빼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국토해양부는 세금이 낭비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담합했다는 건 어쨌든 공사비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턴키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바가지를 썼다거나 또는 뭐 정부에게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담합 의혹은 2009년 1차 사업자 선정 직후 일주일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대형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짜고서 누구누구는 어느 공부에 가서 해라. 신랑각시 정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각 업체들 간에서 공구별로 분배해가지고 짜고 치는 경쟁을 하는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낙찰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1순위와 2순위의 그 입찰 금액 차이가 적은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담합 혐의를 밝혀내는데 2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처벌은 고작 업체별로 과징금 40억에서 220억 원. 더욱이 국민 세금에 바가지를 씌운 건설회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 임원들 진술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비협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아마 고발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부는 공정위를 규탄한다. 그 해당 임직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그런 사유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거의 1조 원 이상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낭비가 되었는데요. 그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형태로 이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싸고 도는 행태가 되고 말았거든요.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에서 모두 적자를 봤는데 과징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616억 원을 비롯해 전체 건설사의 적자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공사들이 알면서 끝없이 한 건 이제 그 뭐 회사들이 어떤 이제 거기서 뭐 좀 이렇게 자기도 회사였다는 명예죠. 아마 그런 큰 사업에 빠졌다는 얘기는 회사로서는 일단 이제 좀 자존심 문제가 걸린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다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99%가 적자라면 60% 됐다는 공사는 적자 규모가 40%나 그 이상의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죠. 그리고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 땄다면 그거는 그 회사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적자였는지 아니면 흑자였는지는 사실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근거를 좀
뭐 대세 주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너 뒤집어라, 속 뒤집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뱃속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뭐, 오피셜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완전 민간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4대강 사업은 MB정부가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민혈세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돼서 진행된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원가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 4대강 사업처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들여 건설하는 모든 공사는 이 표준 품셈이라는 일종의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이 품셈을 보면 콘크리트나 철근 1톤을 타설하는데 얼마가 든다. 또 굴삭기나 덤프트럭을 하루 빌려 사용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등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품셈에 근거해서 공사비 예정가를 제시했고 건설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 금액에 93%에 공사하겠다고 낙찰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품셈에 나온 대로 공사비가 진짜 쓰여졌는지 지난해 4대강 공사가 한창일 때 한 덤프트럭 기사의 하루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현장이 7시부터 시작인데 보면은 보통 한 6시 한 반쯤 현장에 도착해도 막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아침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거의 굶죠. 배변 어디 있습니까? 이 채석장에서 캐낸 골재를 65km 떨어진 낙동강 공사 현장까지 실어 날라야 합니다. 한 시간 남짓 걸려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채석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루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번 전부 그럼 몇 킬로수로 몇 킬로나 지금 오늘 뛰신 건지? 예. 지금 뭐 확인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520km네요. 오늘 하루 520km 뛴 거예요? 예. 그럼 서울, 부산 왔다 한 번 간 거리네요. 거의 매일 한 400에서 500km는 거의 매일 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하면은. 저녁 6시. 하루 일이 끝난 뒤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기름값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에 끊어드릴게요. 예, 40만 5,022원. 오늘 하루 쓴 기름값입니다. 오, 오늘 답 없네요. 하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하루 그러면 얼마 일당으로 그럼 버시는 건가요? 거의 다 끝났는데. 52에서 한 54만 원 정도.
오늘 일당 52만 원에서 기름값과 하루치 보험료와 이자, 또 하루 평균 6만 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비를 빼면 4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 120만 원 벌이도 안 됩니다. 트럭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준 품셈에선 덤프트럭 임대 비용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간당 트럭 임대하는 비용이 25,279원, 1시간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경유비 42,711원, 기사 노무비 22,864원 등 1시간에 약 10만 9천 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품셈 기준으로 87만 2천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로 87만 2천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 실제로는 52만 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굴삭기의 경우도 품셈 기준으론 하루 일당이 86만 8천 원가량 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54만 원 정도입니다. 철근 작업도 철근 1톤을 조립하는데 인건비만 25만 원 정도로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일당은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표준 품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값들은 정부가 그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잡는 데 쓰이고요. 실제 입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다한다는 게 무슨 그 이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키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다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품셈과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정에서는 정부로서도 그런 단가를, 품셈에 의한 단가를 준수하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투입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의 조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품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모두 건설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수주할 때는, 대행건설 수주할 때는 가격을 담아서 높게 수주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덤프 운전사라든지 하청업체한테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청 단가가 낮아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차이금, 직접 공사비 그 차이금 건설회사의 부당한 이득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품셈보다 이득을 보는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공정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품셈에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가지의 공정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정에서는 이익을 보고, 보통은 도사를 운반하는 공정에서는 적자를 보고 해서 상쇄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에서 손해를 받는지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품셈을 통해 정부에서 받아가는 공사비와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건설사들이 오히려 적자를 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칠곡보에 대구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 소장의 차 트렁크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 뭉치와 뇌물 상납 리스트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 사장에게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만 원이 들었다면 세금 계산서를 200만 원으로 끊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금 계산서로 정부에 공사비를 200만 원 청구해 받아내고 100만 원은 비자금으로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됐습니다. 건설사 회계장부상에는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된 것처럼 조작됐으니 적자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낙동강 사업장에서 준설 공사를 맡았던 한 하청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10개월 공사비로 대기업 건설사에게 41억 원을 받았지만 세금 계산서는 5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끊어줬다고 합니다. 매달 들린 거죠. 한꺼번에 끊은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누계 총계니까 뭐 몇 월 달에 얼마 해서 끊은 게 더 이렇게 끊었다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그럼 요구해줘. 아니, 세금 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일을 안 주니까. 이 업체는 만일을 대비해 가짜 세금 계산서들을 보관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변의 하청업자들도 거의 모두 대기업 건설사들의 요청대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 공사비를 부풀려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서울도달청에서 100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면 자기네들은 100이라는 돈을 청구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하청업체에서 받는 계산서를 갖고 근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청업체는 그 계산서를 만들고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 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들한테 더 끊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눈멀고 진짜 뭐 날았던 눈먼데 저건 눈멀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취재팀이 만난 한 덤프트럭 기사는 공사 현장의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가 강요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최모 씨가 건설사에 끊어준 세금 계산서입니다. 한 달 일하고 받은 돈을 3,200여만 원으로 부풀린 겁니다. 한 달 일한 금액이 3,2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일 안 했지요. 한 달 내가 이만큼 될 수가 없지요. 당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사가 3,200여만 원을 입금시켰지만 이 돈은 모두 건설사가 지정한 브로커에게 다시 송금됐습니다. 그 뒤 1,068만 원만 다시 입금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줄 궁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지요. 우리 물어보긴 했는데 뭐 욕하면서 우리도 그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래. 해당 건설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처음 한 달만 조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내가 이제 책임을 좀 부차는 있어요. 부차는 있는데 첫 달만 이제 좀 다음 달부터는 그가 다 내가 그래.
덤프트럭 기사들의 노임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트럭 기사들의 지난해 수입액입니다. 2억 4,400여만 원, 3억 3,100만 원이 넘습니다. 2억 9,400만 원, 2억 9,400만 원은 그럼 이거는 실제로 저렇게 매출을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다음 일을 받기 위해서. 이 때문에 트럭 기사들이 고액 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배 이상이 더 나오죠. 종합소득세 기장료부터 해가지고 의료보험료, 기타 국민연금 이거 전부 다 엄청나게 세죠. 그런데도 방법이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 했는 것만 끊으면 우리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일하러 가보니까 더 좀 더 끊어야 되고. (4대강) 사업엔 건설사에 지급한 공사비 말고도 강 주변의 토지를 보상하는 등 모두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수를 막고 또 가뭄에 대처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공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2조 원 모두 세금으로만 충당된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이 회의에서 정부는 수자원 공사를 4대강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총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수자원 공사가 8조 원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8조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원래 실상보다 뭔가 조작을 해서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정이 해야 될 사업을 수자원공사한테 투자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재정 적자를 줄여 보이게 하고 8조 원만큼 줄여 보이게 하고 국가 채무도 줄여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전체 16개 보 가운데 5개를 수자원공사 돈으로 건설했습니다. 갑자기 8조 원의 빚이 더 생기면서 2008년 1조 9,600억 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엔 12조 5,80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빚진 8조 원에 대한 이자만 1년에 4천억 원, 하루 11억 원씩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일단 장사를 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을 때 공기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사업의 본질이 재해 예방 사업이고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공기업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수자원공사는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도 처음엔 4대강 사업이 자신들이 뛰어들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저는 자나깨나 4대강입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종합개발 이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 사업범위에 들어갑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하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구역 활동에 관한 특별법.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 배경입니다. 4대강 강변에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왔던 각종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법으로 수자원공사가
개발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친수구역법은 진짜 특별법 중에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도시 건설부터 어떤 그 주거용 신도시, 그 다음에 무슨 위락 신도시, 관광 어떤 그런 그 스포츠 단지, 심지어 공업 지구까지도 다 그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 전문 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강변 곳곳에 신도시를 건설해 그 수익금으로 8조 원의 부채를 갚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수변 복합도시 에코델타 시티를 통해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를 완성합니다. 에코 델타 시티로 이름 붙여진 부산시 강서구 일대. 수자원공사가 첫 번째로 지정한 친수구역 신도시입니다. 낙동강변의 아파트와 공업단지,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존을 하려고 한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아주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또 의논을 하고 또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될 것입니다. 예정 지역을 찾았습니다. (40여) 년간 그린벨트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터라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의 강남보다도 더 이 세계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이 거기에 마을 기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이곳을 개발하는데 4조 3,500억 원 정도만 빚을 더 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 수용비가 상대적으로 쌀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충분히 주고 나가가지고 뭐 집이라도 뜯어야 한 게 사고 이래야 됐긴데, 집만 하나 있는 사람 나고 보상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집 하나 살 수 없는 기라. 보상거래 받아가지고. 토지 보상비 문제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헌법 23조에 개인의 그 재산권을 수용할 때는, 또 사용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자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업을 주민들이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집단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이 지역은 2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국제물류산업단지로 개발하려던 곳입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 등 개발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사업이 너무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부채 기반은 크고 자금 운영하기 어려워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도 포기한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이어받은 셈입니다. 물론 이제 그 LH하고의 그런 측면에서 뭐 본다면은 조금 뭐 그 전문성이 약간 뭐 처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어요. 있지만
수공도 나름대로 그동안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쭉 개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전문성을 좀 있다고 판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수공의 기능이라는 것은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여기에 이제 그 원래 이 공기업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친수구역을 개발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4대강 주변 보가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2곳 정도 더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사업성이 있을지 37억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 조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선정을 계속 미루다 지난달엔 선정 작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빚을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익 8조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최소한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88조 정도 어떤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88조 사업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그 세종신도시 경우에 한 22조, 23조 드는데 그런 것에 한 4배 정도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이 8조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도 수자원공사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은 친수구역 개발 사업만으론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4대강 투자비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통해 회수하고 부족분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 회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별도 회수 방안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이곳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출자도 있을 출자. 죄송합니다. 결국은 출자도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 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혈세를 메꿔 달라 그런 얘기죠.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런 겁니다. 솔직히 시인하신 거죠. 특히 지난해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중장기 전략엔 경영 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매년 3%씩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수돗물의 뭐 양을 확보한다든지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비의 30%씩을 선급금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4대강을 발표해서 수수료 많이 줬던 게 일시에 토목공사 많이 발표됐으니까 전체적인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남미 같은 그랬다. 그러나 4대강 사업 3년 동안 건설 현장엔 임금 체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진짜 비일비재해요. 흔해요. 지난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 액수만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게 일하러 간다가 뭐 정부 기관에서 하니까 돈 뛸 일은 없다. 언제든지 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과 우리가 맞먹는 거하고 또 누구에게 갔는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합했다는 6개 건설사는 공사 지분을 8%씩 챙겼고 들러리를 선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에게도 3에서 6%씩 돌아갔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9%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현대건설 한 군데만 지분율이 유독 9.0%인지 현대건설이 좀 주도를 했나요? 담합을?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에 대해 당시 공사 수주를 담당했던 현대건설 임원을 찾았습니다. 건설사들끼리 모임은 가졌지만 담합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임이죠. 이제 4대강 사업에 하면은 그 주변에 민자사업 같은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갖고 이미 모였던 우리가 이제 공동체니까 그러한 걸 한번 찾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온 각본대로 골고루 사업 공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사비 낙찰가도 평균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곡보 같은 경우엔 정부가 내정한 상한선에 99.3%를 써낸 건설사가 낙찰되는 진기록도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로 공사비를 낮춰보려던 정부는 바가지를 쓴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큰 손해를 받고 그 손해는 정부가 본 손해는 결국은 국민이 본 손해고 납세자가 본 손해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적자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정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계속 적자 지금 일기 적자라는데 계속 지금 이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적자 나고 있죠. (2009년 4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건설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과 GS건설, 그리고 SK건설, 이른바 건설업계 빅6였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서 회사별로 나눠 가질 공구를 자기들끼리 배분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공구 입찰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짰습니다. 여섯 달 뒤 담합은 성공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건설사들은 정말 적자를 봤을까요? 총 사업비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부당 공동이익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 배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 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다가 나중에 아니니까 해체해본 거죠. 그러면 그 건설사들은 한 번도 그러면은 그 국가 재정 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목적을 갖고 회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건설사 간부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담합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사부가 밀고 아니면 이제 톡박하니까 그런 게 이렇게 나누자는데 그걸 또 담합이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좀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정리를 좀 많이 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주고 그 현대건설이요. 네, 뭐 그래요.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당시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설사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